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5회 읽기, 문화와 정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평가 준비하시는 분들, 또 종합평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지난주에 과장님이 저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셨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있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 창피했어요. 창피해하지 말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 적응하고 2. 주문하고 3. 번역하고 4. 파악하고. 자, 대화 중에서 괄호 부분에 알맞은 어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과장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하면 제 규격이나 격식대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대로 하면 어떤 것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못했어요.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그것에 맞게 못했다는 거죠. 잘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게 어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사람들은 제가 회사 생활에 있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 창피했어요. 자, 괄호에 들어갈 것.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주문하고 있다. 잘 번역하고 있다. 잘 파악하고 있다. 자, 회사 생활에 익숙해져서 어떤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적응하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다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잘 맞추어서 어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잘 맞추어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적응하다 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몰라요? 물어봐요. 그게 창피했어요. 말하는 거죠. 자, 창피해하지 말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도와주세요. 요청해요. 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7번의 괄호에 들어갈 말은 1번의 적응하고가 되겠습니다. 자, 주문하다는 어떤 것을 시키다 그런 의미고요. 번역하다는 여러분 한국어를 영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글로 바꿔요. 외국어 글을 또 글로 바꿔요. 이걸 번역하다 이렇게 말하죠. 중국어를 한국어로 글을 글로 바꿔요. 번역하다. 자, 파악하다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확실하게 알다여서 어떤 일을 이해하다, 알다의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 내가 일본에서 취직한 회사는 미국 기업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여러 가지 기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에 비해 일본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회사 업무를 더 잘 니은 위에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본에 갔어요.
자, 내가 일본에서 취직한 회사는 미국 기업인데, 자, 일본에 있는 미국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여러 가지 기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자,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하면 어떤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말했으니까 다양하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뭐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 현지인은 일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본 사람, 일본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 현지인에 비해 이거는 현지인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보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자, 외국인의 여러 가지 경험,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회사 업무는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말하죠. 회사 업무를 더 잘 니은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자, 기 위해 하면 어떤 뒤에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회사 업무를 더 잘 수행하다, 진출하다, 뭘까요? 답은 수행하다입니다. 수행하다. 자, 수행하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해야 할 일을 적절히 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절히, 알맞게, 적절히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회사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진출하다는 어느 분야나 방면으로 나아가서 활동하다. 어떤 분야에 나아가 활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다양한 수행하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먼저 읽어볼게요.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계약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입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 문제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집에 대한 문제를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 1번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한다. 2번 집주인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해도 된다. 3번 집을 계약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맡아서 한다. 4번 집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은 말로 하거나 계약서에 쓴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먼저 볼게요.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 때는 자,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집주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하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둘만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입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 문제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쓴다. 특약사항 하면 특별하게 집주인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약속을 씁니다. 뭐 집주인이 뭐 부엌의 싱크대를 바꿔주기로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쓰면 되겠죠. 자, 집에 대한 문제를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다. 말로 약속한 경우에는 안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집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죠. 답은 1번이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한다. 맞죠? 자, 두 번째, 집주인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해도 된다? 아니죠.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집주인과 계약해야 한다 말했죠. 3번 집을 계약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맡아서 한다. 그렇지 않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집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은 말로만 하거나 계약서에 쓴다. 말로만 하거나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특약사항을 작성한다,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채소와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썰어놓은 채소를 볶아줍니다. 그 후에 설탕, 간장,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으로 김치를 넣고 볶습니다. 2, 3분 뒤에 밥을 넣고 볶으면서 간을 맞추면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볶음밥에 참기름과 깨를 뿌리거나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더욱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번, 양념을 만들어 돼지고기에 간을 한 다음에 볶는다. 2번, 채소와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양념과 고기를 넣어 볶는다. 3번, 계란 프라이를 붙여서 밥 위에 올려야만 맛있는 볶음밥이 된다. 4번,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맛있다는 뜻이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세요.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먹다가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 음식이 맛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이것은 정말 맛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맛있다는 뜻이다. 4번이죠. 그러면 1번에서 3번은 어떻게 틀렸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채소와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먼저 채소, 김치를 썰어요. 두 번째,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썰어놓은 채소를 볶아줍니다. 자, 돼지고기를 볶고 그 후에 채소를 볶아요. 그쵸?
자, 돼지고기를 먼저 볶고 채소를 볶아요. 그러면 채소와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양념과 고기를 넣어 볶는다는 틀렸죠. 고기를 먼저 볶고 그 다음 채소를 볶는 거죠. 자, 그 후에 설탕, 간장, 고춧가루 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자, 이런 설탕, 간장, 고춧가루 이걸 양념이라고 합니다. 소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양념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김치를 넣고 볶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양념을 만들어 돼지고기에 간을 한 다음에 볶는다. 틀렸죠.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요. 그리고 썰어 놓은 채소를 볶아요. 그 다음에 양념을 넣어요. 돼지고기, 채소, 그 다음에 양념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김치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양념을 먼저 넣고 볶아요? 아니죠. 자, 2, 3분 뒤에 밥을 넣고 볶으면서 간을 맞추면, 간하면 여러분 간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간을 맞추다 하면 음식이 맛있도록, 음식이 맛있기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서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도록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간을 맞추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서 맛있게 양념을 해요. 그걸 간을 맞추다. 짜지도 않아요. 싱겁지도 않아요. 딱 맛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간을 맞추다라고 합니다.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된다. 그래서 볶음밥에 참기름, 깨를 뿌리거나 계란 후라이를 올리면 더욱은 더라는 뜻이죠. 더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3번 계란 프라이를 붙여서 밥 위에 올려야만 맛있는 볶음밥이 된다. 자, 이 만 때문에 틀렸어요. 계란 프라이가 없어도 맛은 있지만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더 맛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들도 있었고, 직장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다음으로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는 응답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좋은 대인관계, 2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3번 직장 생활의 어려움, 4번 직장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 자, 이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직장 생활의 어려움, 힘든 일. 이거 어려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22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야근을 하는 것이다. 2.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3. 수당을 받기 위해 밤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4. 직장인들은 친구들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잡코리아라는 기관에서 직장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자,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누구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직장인 1000명. 자, 이런 직장인 100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자, 이 중에서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하면 대답을 말합니다. 대답. 자,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았냐면요. 40%인데요.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게 1위였죠. 대인관계가 힘들다. 1위.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뭐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들도 있었고, 직장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직장 상사는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회사에서 나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이죠.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 또 직장 선배, 뭐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나보다 회사에 먼저 들어온 사람, 이런 관계가 어렵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하면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응답이 30%를 차지했어요. 야근, 야간에 일해요. 밤에 일해요. 주말 근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어렵다. 자,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를 하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 피로가 쌓이다. 피곤하다. 그런 얘기죠.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요. 피곤한 게 점점점 많아져요. 피로가 쌓이다. 이런 응답과 함께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응답자,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내용과 같은 것 봅시다. 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야근을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1위를 말하는 거예요. 야근은 2위였죠. 1위는 뭐였어요? 대인관계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인관계가 힘들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 대인관계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자, 두 번째 대답에서 보면, 두 번째가 아니라, 자, 첫 번째,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직장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선배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 3번 수당을 받기 위해 밤이나 주말에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 얼마나 많은지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직장인들은 친구들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그래서 가족들과 더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 보다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것은 1번 출산 휴가, 2번 다자녀 혜택, 3번 양육수당 지원, 4번 근로 시간 연장. 자, 출산 장려 정책은 한국이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출산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출산 휴가. 자, 아이를 낳으면 엄마에게는 90일, 아빠에게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것도 출산 장려 정책이고요. 2번 다자녀 혜택. 3명 이상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이런 가정에 뭔가 좋은 이점을 주고 있어요. 그걸
다자녀 혜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다자녀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자녀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산장려 정책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양육수당 지원. 아이를 낳으면 뭐 처음 1년 동안은 집에서 키울 때 한 달에 20만 원씩 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그 키우는 기간에 따라서 15만 원,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출산장려 정책이죠. 4번, 근로시간 연장. 자, 근로시간을 연장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일하는 시간보다 더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것은 4번 근로시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연장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또는 난임 부부에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3번의 답은 4번 근로시간 연장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온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돌은 아궁이, 구들,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들었다. 3번 한국은 지금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 4번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난방과 요리를 함께 한다. 자, 다음 중 온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온돌은 아궁이, 구들,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 전통집을 보시면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 있고 이제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엌에서 불을 떼도록 해요. 여기서 불을 떼거든요. 그럼 이쪽에다가 솥을 걸어 놓고 부엌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방 바닥이에요. 방 바닥이고 방바닥 아래쪽으로 이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뜨거운 불 기운이 지나가면서 방바닥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엌에서 불을 떼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아궁이라고 합니다. 아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방바닥 아래의 이 부분을 구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굴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궁이와 구둘,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들었다. 맞죠? 3번 한국은 지금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 3번이 틀렸죠. 한국 사람들은 이 온도를 이렇게 보일러라는 걸로 바꿔서 이제는 보일러에서 물을 뜨겁게 데워서 그 뜨거운 물이 방바닥을 지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난방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난방과 요리를 함께 한다. 맞죠? 여기서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있죠. 그래서 난방과 요리를 함께 했다. 맞습니다. 2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내용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1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2번,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돕는다. 3번, 한국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한번 볼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여러분 법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는 이제 집합 교육, 교실에 모여서 공부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교사가 직접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뭐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서비스를 말하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야기죠. 4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2번,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돕는다. 이건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고요. 3번, 한국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죠. 자, 4번,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모두가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목표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스마트폰 중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2번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한다. 3번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간다. 4번 스마트폰이 울리면 식사 중에도 바로 확인한다. 자, 중독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1, 2, 3, 4번 중에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검색하다는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쳐서 그것을 찾다 이런 뜻이니까요. 1번이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본다. 이거는 중독이 아니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한다. 중독.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간다. 중독. 스마트폰이 울리면 식사 중에도 식사를 하다가도 바로 확인한다. 이것도 중독. 이 세 가지는 중독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책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의 어떤 예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스마트폰을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이러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7번. 다음 교통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은 1번 주차가 가능하다. 2번 보행자 전용 도로이다. 3번 여기서 길을 건너도 된다. 4번 신호등이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자, 이 교통 표지판은 횡단보도라는 뜻이에요. 횡단보도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여기서 길을 건너도 된다가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것이 씨가 된다. 호랑이도 재 이것하면 온다. 발 없는 이것이 천리를 간다. 자, 이 괄호에 세 개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답은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자, 여기에 꿈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기회가 씨가 된다, 국가가 씨가 된다. 꿈, 말, 기회, 국가 중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 이것이 씨가 된다,
호랑이도 이것 하면 온다. 발 없는 이것이 천리를 간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말이죠. 말. 자, 말이 씨가 된다. 이건 뭐냐면 항상 하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말을 하면 그게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것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건 소문이 엄청 빨리 다른 사람에게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5회 읽기와 문화와 정보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중간평가 준비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